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다. 일본의 발언은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지도도, 주장도, 논리도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 왔죠. 그러나 그날 밤, 한 생방송 스튜디오, 한 영국 학자의 한마디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본의 쉴 새 없는 망언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박사님, 일본 총리가 또 독도 발언을 했습니다. 도발 아닙니까? 앵커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국민 감정을 대변하는 질문이었죠. 34년 외교 경험상 감정으로 답하면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콜린스, 영국 외무부 출신입니다. 도발인지 아닌지는 의도를 봐야 하죠. 그리고 저는 정확히 그 의도를 압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죠. 앵커의 눈빛에서 기대와 조바심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발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제 대답에 앵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도발이라는 말을 기대했을 테니까요. 외교관으로서 34년간 배운 게 있습니다. 표면의 말과 이면의 의도는 다르다는 것, 특히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은 더욱 그렇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외무성 회의실을 수없이 드나들었고 일본 고위 관료들과 매주 얼굴을 맞댔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그들이 비공식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말입니다. 그들의 말투, 표정, 시선 처리 하나하나에서 진짜 의도를 읽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오늘 이 발언도 제가 수십 번 목격했던 그 패턴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도발이 아니라면 대체 뭡니까? 저는 앵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일본 정치의 본질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불안의 신호입니다. 짧게 답했죠. 그리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나토 전략자문위원으로도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세계 각국의 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죠. 거기서 배운 명확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강한 국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움직이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죠. 반대로 국력이 흔들리는 국가들은 특징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주 언급하고 영토 문제를 다시 꺼내고 역사적 정당성을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일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건 한국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라 심리 문제입니다. 자기들끼리 안심하려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강하다. 우리는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일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의 리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 말을 하더군요. 회의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심지어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자신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계속 확인받고 싶어하는 불안감이었던 겁니다. 앵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게 보였죠.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주변 상황을 보면 그 불안감이 왜 생기는지 이해가 됩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예전처럼 일본만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일본은 한국을 내려다봤습니다. 경제 규모도, 기술력도, 국제 영향력도 자기들이 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나 인상이 아니라 데이터로 세상을 봅니다. 1인당 GDP를 보십시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국제 회의장에서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예전엔 일본 대표가 발언하면 다들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대표 발언을 더 주의 깊게 듣습니다.
이건 제 느낌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일본은 불안한 겁니다. 자기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위치가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과거를 꺼냅니다. 독도 문제는 일본 입장에서 이미 징게임입니다.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꺼내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내부용이죠. 저는 앵커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한 국가는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말하죠. 스튜디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의 무게를 앵커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앵커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조금 더 공세적인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하는 게 보였죠. 박사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국제사회를 의식한 발언 아닙니까? 일본이 영토 주권을 국제적으로 주장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압니다. 국제 외교 현장에서 34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훨씬 계산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이 발언을 보지도 않습니다. 앵커의 눈이 커졌죠. 외교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각국 외교부에서 작성하는 일일 보고서, 주간 분석 보고서 같은 것들이죠. 저는 영국 외무부에서 그런 문서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다른 나라 외교부 문서들도 협력 관계를 통해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일본 총리가 독도 발언을 할 때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십니까? 본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각주로 처리됩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맨 아래 구석에 일본 총리, 영토 관련 기존 입장 반복이라고 한 줄 적히는 게 전부입니다. 나토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보 의제를 다루는 자리였는데 누군가 일본의 독도 발언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장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메모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죠. 왜냐하면 그건 안건이 아니었으니까요. 실질적인 외교 이슈가 아니었던 겁니다. 국제사회가 관심 갖는 영토 분쟁은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거나 자원 문제가 얽혀 있거나 국제 항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독도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고 일본이 말로만 주장하는 상황. 이건 외교적으로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걸 일본 외교관들도 압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왜 계속 이런 발언을 할까요? 저는 앵커를 봤습니다. 청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앵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의 진짜 청중은 국제사회가 아닙니다. 한국도 아닙니다. 청중은 단 하나입니다. 일본 국내의 우경 보수층입니다. 일본 정치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유지하는 핵심 지지층이 바로 그들입니다. 나이 많은 유권자들,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 과거 일본의 영광을 기억하는 세대들이죠. 그들은 일본이 약해졌다고 느낍니다. 중국한테 밀리고 한국한테도 따라잡히고 미국은 예전만큼 일본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안감이 큽니다. 정치인들은 그 불안감을 달래줘야 합니다. 어떻게요? 강한 말로입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우리는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 강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저는 도쿄에서 선거 시즌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영토 발언이 언제 나오는지 패턴이 있습니다. 내각 지지율이 떨어질 때, 경제가 안 좋을 때, 내부 스캔들이 터졌을 때,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독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계산된 겁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분이 재임 중에 독도 발언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센 것만 해도 10번이 넘습니다. 그때마다 일본 국내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보수층이 환호했죠. 하지만 국제사회 반응은 어땠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외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과 쇼가 있습니다.
전략은 실질적인 국익을 위해 조용히 움직이는 겁니다. 협상하고 거래하고 타협점을 찾습니다. 쇼는 국내 정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박수는 받지만 실익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은 쇼를 선택했습니다. 박수는 받겠죠. 보수층이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비용은 큽니다. 한국을 자극하는 순간 일본은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협력 상대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쇼입니다. 그리고 쇼는 결국 일본을 약하게 만듭니다. 앵커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질문이었죠.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일본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본에는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미일 동맹이 굳건한데 일본이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일본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일본의 진짜 문제를 보여줍니다. 저는 앵커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생각이 일본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앵커의 표정이 놀람으로 바뀌었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들 편이라는 착각입니다. 동맹이니까, 오랜 파트너니까, 2차 대전 이후 함께 걸어온 역사가 있으니까 미국이 일본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토 전략자문위원으로 5년간 일했습니다. 브뤼셀 회의장에서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들을 자주 만났죠. 그들과 일본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느낀 게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동맹으로 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에게 일본은 전략적 자산입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자산이죠. 나토 회의에서 일본은 항상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중국을 상대하려면 미국 지원이 필수라는 뜻입니다. 자체 군사력으로는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헌법상 제약도 있고 군사력 투사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자기 이익 편입니다. 동맹은 감정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지키는 이유는 일본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태평양 전략상 일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필요성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회의 후 비공식 자리에서 나오는 솔직한 이야기들이죠. 일본은 중요하지만 너무 의존적이다. 자체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미국만 믿는다. 정치적으로 결단을 못 내린다. 이런 평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더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일본이 아시아 전략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 견제가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미국은 더 실질적인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직접 맞설 수 있는 나라,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정치적 결단력도 있는 나라를 말입니다. 저는 앵커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앵커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한국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확정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독도 망언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일본은 한국이 필요합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서,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미국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계속 압박합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 게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선 일본 혼자로는 안 되니까 한국을 끌어들인 겁니다. 일본 정치인들도 이걸 압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실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치 때문입니다. 보수 지지층이 싫어합니다.
한국한테 고개 숙이는 것처럼 보이는 걸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독도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는 한국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저는 이런 모순된 행동을 일본 외무성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공식 석상에선 강경하게 나가다가 비공식 자리에선 협력을 이야기합니다. 이중적이죠. 하지만 그게 일본 정치의 현실입니다. 국내용과 실제 외교가 따로 놉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는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일관성을 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나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협력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도 지금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아주겠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말입니다. 만약 일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미국은 선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더 믿을 수 있는 파트너, 더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나라에 무게를 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앵커가 본격적으로 일본의 위치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들도 궁금해할 내용이었을 겁니다. 박사님, 그렇다고 해도 일본은 여전히 경제 대국이고 기술 강국 아닙니까? 세계 3위 경제 규모의 첨단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대변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하다. 일본은 선진국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이런 인식이죠. 저도 10년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질문이 10년 전까진 맞았습니다. 제 대답에 앵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답변이었을 겁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일본은 확실히 한국보다 위였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앞섰죠. 경제 규모, 1인당 소득, 기술력, 국제 영향력. 그때는 비교 자체가 안 됐습니다. 일본은 선진국 G7 멤버였고 한국은 뒤따라가는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인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입니다. 1인당 GDP를 보십시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한국 경제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결과죠. 반도체 산업을 보십시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어디 있습니까? 한때 도시바, 엘피다 같은 기업들이 세계를 주름잡았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거의 사라졌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글로벌 시장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핵심 기술을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조선 산업은 더 극적입니다. 한국 조선 3사가 세계 선박 수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LNG 운반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분야에선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일본 조선업은 한때 세계 1위였습니다. 지금은 중국한테도 밀리고 있습니다. 방산 산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2022년 세계 방산 수출 9위에서 2023년 8위로 올라섰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한 이유가 뭡니까? 성능이 좋고 가격 경쟁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헌법상 제약도 있고 실전 경험도 없으니까요. 이런 변화가 국제회의장에서 체감됩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주요 국제안보경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분위기가 바뀌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대표가 발언하면 다들 집중했습니다.
아시아의 선진국,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달라졌습니다. 일본 발언이 끝나면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한국 대표가 뭐라고 할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더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재편 논의를 할 때도, 기술 협력을 이야기할 때도, 안보 협력을 다룰 때도 한국의 입장이 무게를 갖습니다. 이건 제 느낌이 아니라 회의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한 회의가 기억납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일본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자국의 기술력을 강조하고 협력 의지를 밝혔죠. 끝나고 나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메모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가 발언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실제로 반도체를 만들고, 실제로 공급하고, 실제로 기술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일본이 과거의 명성으로 말할 때, 한국은 현재의 실력으로 말합니다. 그 차이를 국제사회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정치인들은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니,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니까요. 우리는 아시아의 리더다. 우리는 선진국이다. 이런 자부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목소리를 높입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우리는 여전히 강하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은 목소리가 커졌고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가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일본 이야기에서 한국 이야기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박사님, 그럼 한국은 언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내용이죠. 변화는 서서히 오는 것 같지만 사실 명확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정확한 시점이 있습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세계가 요동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각국이 필요한 물자를 제때 구하지 못했죠. 마스크, 의료 장비, 반도체까지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그때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중국 하나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배터리를 생산하고, 첨단 제조업을 보유한 나라, 게다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나라, 이런 조건을 동시에 갖춘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은 기술력은 있지만 정치 체제가 다릅니다.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제조 경쟁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대만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큽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민주주의 가치도 공유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협력 대상으로, 파트너로, 그리고 선택해야 할 나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2021년부터 이 변화를 회의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반도체 동맹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배터리 협력을 다루는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하고 설득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구하고 기다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주도권이 넘어간 겁니다. 설명하는 위치에서 선택하는 위치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방산 수요가 폭증했죠. 그런데 유럽 자체 생산 능력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미국 무기는 비쌌고 납기도 길었습니다. 그때 한국 방산이 주목받았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성능 좋고 가격 합리적이고 빠르게 공급 가능한 무기들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만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선택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설득하지 않아도, 홍보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기술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소 에너지, 첨단 디스플레이. 이런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손잡으려는 나라들이 줄을 섭니다. 예전에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제는 해외 정부들이 한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경쟁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테네시주의 LG 배터리 공장. 이런 투자가 이뤄지는 건 한국 기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제회의에서도 느낍니다. 요즘은 한국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한국이 참여하면 우리도 하겠다. 한국 입장을 먼저 보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건 국격의 변화입니다. 따라가는 나라에서 기준이 되는 나라로 격상된 겁니다. 저는 앵커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청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설명하는 나라에서 선택받는 나라로.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에 무게를 느낀 것 같았죠. 그리고 이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입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G7 유일의 아시아 국가, 서방 세계의 이런 정체성이 일본을 지탱해왔죠. 그런데 한국이 올라오면서 그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더 이상 유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아주 솔직합니다. 필요 없는 나라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일본이 받던 대접을 이제 한국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목소리를 높이고, 더 과거를 이야기하고, 더 영토 문제를 꺼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과의 괴리만 커집니다. 세계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일본은 뒤를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다림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앵커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려는 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그럼 결국 오늘 일본 총리의 독도 발언도 이 모든 흐름의 일부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 상승, 일본의 상대적 불안, 미국 의존의 한계,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변화, 이 모든 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독도 발언은 그 흐름 속에서 나온 일본의 반응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위 위협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지위가 흔들린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을 더 자주 이야기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더 강하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올라올수록 일본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과거를 소환하는 겁니다. 독도는 그들에게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강했던 시절,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죠. 그걸 다시 꺼내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겁니다. 저는 일본 정치인들의 심리를 압니다. 도쿄에서 12년을 살면서 그들과 수없이 대화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지만 비공식 자리에서는 다릅니다. 술자리에서, 골프장에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나옵니다. 한국이 너무 빨리 올라온다. 우리 입지가 좁아진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정치인들보다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일본이 아시아 최강이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한국을 내려다보던 시절을 경험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갑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죠. 박사님,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내용이죠.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과잉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대답에 앵커가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외교 현장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본이 독도 발언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외교 갈등이 커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본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되니까요.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면 일본 보수층은 더 결집합니다. 봐라. 한국은 역시 감정적이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침착하게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습니다. 쇼는 관객의 반응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관객이 무반응하면 쇼는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 외교가 최근 몇 년간 성숙해졌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도발하면 즉각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대사 소환, 항해 성명, 외교 갈등 확대,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원칙은 분명히 하되 과잉 대응하지 않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국제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한국 땅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주장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일본도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흔들리는 쪽이 아닙니다. 흔들림을 유발하는 쪽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말하면 한국이 반응했습니다.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일본이 주시합니다. 한국이 결정하면 일본이 대응합니다. 국제회의장에서 이걸 느낍니다. 한국 대표가 발언하면 일본 대표가 메모합니다.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반대로 일본이 발언할 때 한국은 여유롭습니다. 이미 자기 입장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위치가 바뀐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반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기준이 되는 나라입니다.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진 게 느껴졌죠. 박사님, 일본이 정말 한국을 그렇게 의식한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까? 직접 경험하신 게 있으신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초쯤 침묵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죠. 제 머릿속에 그날의 회의장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였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회의장이 조용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앵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날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의장에는 20개국 대표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서방 국가들과 일본, 한국, 호주, 인도 같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었죠. 안건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각국이 신중하게 말을 골라서 발언하는 분위기였죠. 발언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최국인 벨기에가 먼저 말하고 그 다음 미국, 영국 순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먼저 발언할 차례였습니다. 당연한 순서였죠. 일본은 G7 국가이고 오랜 미국 동맹국이니까요. 일본 대표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중견 외교관이었는데 말을 잘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역할을 설명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 의지를 밝혔죠. 준비를 많이 한 게 보였습니다.
발언이 끝나자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이 한국 차례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메모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한국 대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와는 톤이 달랐습니다. 원칙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 방산 기술 공유, 사이버 안보 네트워크 구축, 하나하나가 실현 가능한 제안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메모를 하고 있었고, 영국 대표는 보좌관과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단을 봤습니다. 일본 대표 옆에 앉아있던 참사관이 뭔가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입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 발언을 더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 발언이 끝났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원래 회의에서 박수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여러 나라 대표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쳤습니다.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일본 대표단과 마주쳤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인사를 나눴죠. 그때 일본 참사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제시한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참사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입장을 먼저 확인하고 우리 대응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위치가 바뀌었구나. 일본이 한국을 보고 있구나. 예전에는 한국이 일본 눈치를 봤습니다.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확인하고 따라갔죠. 하지만 이제는 반대였습니다. 일본이 한국 입장을 먼저 확인하고 자기 대응을 정하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느꼈습니다. 말의 순서가 바뀌면 권력도 바뀐다는 것을. 앵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방송을 정리하는 질문이었죠. 박사님, 그럼 지금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는데 박사님께서 보시는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할까? 34년간 외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봤습니다. 강대국도 보고, 약소국도 보고, 중견국도 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만큼 짧은 시간에 극적으로 변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제 대답에 앵커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전 한국은 설명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국제회의에 가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야 했죠. 우리를 파트너로 선택해달라고, 우리와 협력하면 이익이 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강국, 배터리 선도국, 방산 수출국, 문화 강국. 이런 수식어들이 한국 앞에 자동으로 붙습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압니다. 국제회의장에서 이걸 느낍니다. 한국 대표가 소개될 때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한국. 알죠. 이런 반응입니다. 이게 국격입니다. 설명 없이도 인정받는 것, 그게 진짜 국력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다리게 하는 나라입니다. 앵커가 제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제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이제 한국을 기다립니다. 한국이 참여해야 프로젝트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도체 동맹도 그렇고 배터리 공급망도 그렇고 방산협력도 그렇습니다. 한국 없이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필수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있으면 좋은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국제사회는 아주 솔직합니다. 필요 없는 나라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초대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나라는 기다립니다. 일정을 맞춰주고,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존중합니다. 한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이 한국 대통령 국빈 방문을 초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투자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앵커를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선택받는 나라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선택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선택받는 입장이었죠. 미국이 협력하자고 하면 따라가고, 유럽이 제안하면 받아들이고, 일본이 주도하면 동참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선택합니다. 어느 나라와 협력할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할지, 어떤 조건으로 할지를 한국이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겁니다. 폴란드 방산 수출이 그랬습니다. 여러 나라가 경쟁했지만 한국이 선택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최선의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반도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을 원했고 한국 기업이 조건을 따져보고 선택했습니다. 이게 국제관계의 본질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선택하고 필요로 하는 나라가 기다립니다. 한국이 이제 선택하는 쪽에 섰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설명합니다. 한국은 미래를 선택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일본은 독도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강했던 시절,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래를 봅니다. 다음 세대 반도체를 준비하고 수소 경제를 준비하고 우주 산업을 준비합니다. 국제사회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자본이 모이고 기술이 모이고 인재가 모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명성으로 버티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독도 발언을 해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묵묵히 갈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보고 움직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자기들 입장을 정합니다. 이게 진짜 국력입니다. 진짜 강대국은 소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나라.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이야기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